당신은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항상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회의 시간에 당신이 먼저 꺼낸 아이디어가 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 더 빛났을까요? 당신이 먼저 손 내밀었는데 왜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당신이 참고 양보했는데 왜 돌아온 건 더 큰 요구였을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심리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구조를 처음으로 당신 앞에 꺼내놓겠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종은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심리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관계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모르면 평생 끌려다닙니다. 이 능력을 알면 비로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장에 5년 넘게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준은 팀에서 가장 꼼꼼하고 가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동료가 힘들어하면 자기 일을 미뤄서라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팀장 자리는 매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민준보다 늦게 들어왔고 민준보다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민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술이었습니다. 심리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심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세 번째는 공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작동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연인관계에서도, 직장관계에서도,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인정 욕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은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정 욕구는 극도로 커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어디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서 정말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이성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이게 인정 욕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 욕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한 칭찬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인정은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준이 팀장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팀장님,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팀장님이 마지막에 방향을 바꾸신 게 결국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왜 바꾸는지 몰랐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팀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의 판단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민준을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인정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활용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낸 인정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잘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금방 들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거짓 인정이 들키는 순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니 인정 욕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로 가진 장점, 실제로 잘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영상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크심리연구소는 이런 심리적 원리들을 계속 올립니다. 이것을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구독은 당신이 이 지식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심리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한번 심어지면 상대방 스스로가 계속 키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계속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자랍니다. 여기 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수는 오래된 친구 한 명과의 관계에서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는 항상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의 연락에 늦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는데 네가 없었어. 그 한마디에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그 친구의 연락에 응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한 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책감이 지수를 움직였습니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크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요구를 시작합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평생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알면 그 말이 나왔을 때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보입니다. 아, 지금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올바른 방향에서의 활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이만큼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방향이 바뀌면 우리 둘 다 아쉽지 않을까요? 이 말은 죄책감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감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죄책감과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죄책감은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들고 책임감은 상대방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지수 같은 상황이 떠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닿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 공포입니다. 공포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심어준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포가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 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팀에 들어갔습니다. 팀장은 첫날부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실수하면 바로 나가야 해요. 전 팀원도 그래서 나갔어요.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날부터 긴장했습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팀장의 눈치만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공포가 만드는 행동 변화입니다. 팀장이 준호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준호는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준호는 팀장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공포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공포와 의존입니다. 공포만 심으면 상대방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존을 함께 만듭니다. 준호의 팀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팀장은 준호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커버해줄게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준호는 팀장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팀장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포와 의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포와 의존의 구조는 그 사람이 나의 유일한 연결고리일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구조가 흔들립니다. 의존할 곳이 생겼기 때문에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그 사람이 만든 프레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보이는 순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를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만큼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해하려 할수록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탈출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인정욕구, 죄책감, 공포입니다. 이제 이 3가지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연은 5년 된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서연의 모든 관계를 하나씩 끊어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 그 친구랑 있으면 항상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그 친구가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서연은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었습니다. 너희 언니 볼 때마다 너 표정이 굳어지던데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연은 또 그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서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남자친구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포와 의존과 죄책감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조종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인정욕구를 건드렸습니다. 나는 너를 걱정한다. 나만이 너를 진심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인정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관계를 하나씩 끊어서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를 심었습니다. 이 순서가 조종의 완성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내 주변 관계를 의도적으로 넓히십시오. 특정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공포와 의존 전략은 힘을 잃습니다. 둘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할 때 그것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죄책감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 죄책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구조가 보이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셋째입니다. 인정욕구를 관리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누군가 그 지점을 건드릴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인정욕구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지킵니다. 넷째입니다. 프레임을 의식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할 때 그것이 당신을 움직이는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보이는 순간 선택권이 생깁니다. 다섯째입니다. 이해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의 시간이 곧 지배당하는 시간입니다. 이해 대신 선을 그으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쏟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다 배웠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 되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기질에 반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임이 시작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그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크심리연구소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